뉴스 속으로. 어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248년 미국 역사상 그로버 클리블랜드에 이어서 재수를 거친 뒤 백악관에 복귀하는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다음 달에 40살이 되면서 트럼프의 이 러닝메이트로 낙점이 된 J.D. 밴스 상원 의원은 72년 전 리처드 닉슨 이후 가장 젊은 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불법 이민과 낙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강경 보수파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이후에 첫 거래일인 어제 뉴욕 증권시장 주요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한때 투자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트럼프 수혜주에 베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냈다는 소식입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가장 위대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공화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언합니다. 이런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플로리다주 대의원 대표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외쳤는데요. 전당대회장 가득 메운 청중지 일제히 트럼프 이렇게 트럼프 연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호명 투표에서 대의원 과반 1215표를 넘기자마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이 됐는데 보통 내셔널 컨벤션 전당대회 첫날은 한산하고 별로 열기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번만큼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피격도 모면하고 트럼프 열기로 아주 지속이 됐는데 그 전형적인 트럼프이고요. 파이트, 싸우자 이런 구호가 아주 청중 실내 체육관을 뒤덮었습니다. 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뭐 자기 아버지를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 그거를 전당대회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나뉘나 봅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J.D. 밴스 상원 의원이 중부 지역에서는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이라서 비교적 알려졌는데 저희 서부에서는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직 4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상원 의원. 그냥 자기 이름을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를 줄여서 JD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고 있는데 대관식을 방불케 하는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날의 어제의 주인공은 밴스 부통령이었습니다. 그 전당대회 의장이 미국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다. 이에 대해서 부통령까지 단합해서 백악관을 되찾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2,500명에 달하는 공화당 대의원들이 이제 USA를 외쳤죠. 그리고 총기 피습 직후 이후에 이제 주먹을 치켜들면서 트럼프가 외쳤던 구호 파이트 싸우자 이 구호를 밴스 부통령 역시 같이 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밴스는 어떤 인물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 후보보다 40살 어리죠. 1984년 GD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GD 네. 젊은 후보이지만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수염을 아주 더부룩하게 기르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밴스라는 성은 사실 외조부 성입니다. 네. First name, last name을 굉장히 살아오면서 서너 번을 마치 최순실처럼 이름을 자주 개명을 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의붓아버지한테 맞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때문에 이름을 자주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예일대학교 동문인 인도계입니다. 카말라 해리스와 비슷하죠. 그래서 미국 안에 살고 있는 500만 명에 달하는 인도계 미국인들이 아주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경 보수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부의 국경 장벽도 다시 설치하고 불체자들, 서류 미비자들을 단속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학부는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나왔고요. 예일대학교 법대 대학원을 나왔는데 원래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미식 축구팀이 굉장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그렇죠. 1월 1일 로즈볼에 자주 출전해서
LA 팀인 USC, UCLA와도 로즈볼에서 자주 맞붙기 때문에 미식 축구의 팬이고, 그리고 러스트 벨트로 낙후된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그리고 미국인들의 상실감을 파고든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론 하워드 감독이 같은 이름으로 영화로도 만들면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J.D. 밴스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아주 젊은 지도자상으로 지금 떠오르는 샛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어린 시절에 불우했었고 그리고 또 대학도 가고, 네, 그래서 삶의 이야기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좀 많은 호감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은 어떻습니까? 네,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주립대학인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나왔죠. 그리고 역시 가난했기 때문에 해병대, 군대 갈 필요가 없죠. 미국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자원 입대해서 해병대에서 5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러스트벨트 근로자들과 굉장히 스킨십에 능한 사람입니다. 오, 네. 바이든이 원래 친노조 성향으로 이 노동자들의 표를 파고들고 있는데, 이 중부 경합 지역에서 지역 정서를 잘 이해하는 참신하고 젊은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서 트럼프가 바이든의 민주당 표를 뺏어오겠다,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 후보는 낙태와 이민, 중동 문제와 같은 각종 현안에서 아주 강경 보수파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의 일자리, 그리고 미국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외교 마찰도 불사하겠다, 이런 매파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60% 정도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트럼프의 구상을 대찬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오히려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밴스 후보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주에서 더 많은 미국 메이드 인 USA 상품이 제조될 것이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민 문제는 한인들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죠. 2년 전 상원의원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경을 마구잡이로 개방해서 우리 지역구 오하이오 주민들을 죽이고 있다, 이런 살벌한 구호를 외친 바가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 후보자가 미국의 일자리가 싼 임금 때문에 고용이 가능한 불법 이민자들로 채워지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미국 근로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임금도 깎이게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트럼프를 도와서 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지원금 같은 혜택을 폐지하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들을 사면하는 것도 반대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퇴임하고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중단되고 있는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한 남북 국경, 멕시코와의 사이에 6m짜리 철제 국경 장벽 설치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통상 이민 이외의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네, 오하이오주 출신인데 석유 사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으로 유명하죠. 인간이 각종 활동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런 과학계의 정서를 밴스 부통령 후보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풍력, 태양력, 이런 대체 에너지 개발 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 의사를 내세웠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보내거나 그 이익으로 각종 반미국 행사, 반미국 운동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오히려 더 때리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아이 3명을 둔 아일랜드계 카톨릭 신자답게 밴스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이죠. 심지어는 근친상간, 성폭행 같은 범죄에 따른 임신에 대해서도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 분야 역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6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 통과, 이걸 막기 위해서 선봉에 나서기도 했죠. 미국과 상관이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왜 우리가 손해보고 왜 우리가 동유럽 전쟁에 개입을 해야 되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위산업계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습니다. 트럼프하고 똑같네요. 네. 똑같 아바타죠. 네, 트럼프의 네. 똑같은 도플갱어. 사람이겠네. 그런데 근데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막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가자지구 전쟁이 터진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열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벤스 부통령 후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중단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자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심지어는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책임이 아니라 하마스 책임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그 부통령 후보로 벤스를 지명했을까요, 혹시? 과거에 사실 초창기에는 벤스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트럼프를 한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네. 극단적이고 그래요? 문화적으로 거칠다. 트럼프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한 트럼프 쌍둥이 아바타 비슷하게 변신을 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하신 네. 대로 부통령 후보 지명까지 받게 됐습니다. 넉 달 뒤 대선에서 경합주 표심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지명이 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는 중북부의 러스트벨트, 다시 말해서 미국 오데오 주변에 과거에는 발전했지만 지금은 쇠락한 공업지대, 이 중부 지역 표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 오하이오주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트럼프의 돌격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중도층 히스패닉 공화당 온건파 지지 확보를 생각한다면 벤스 후보보다는 오히려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히스패닉이죠. 이분이 쿠바 출신, 또는 강한 색채가 덜한 노스다코타의 더그 버검 주지사를 선택했으면 되는데 트럼프의 선택은 결국 벤스 후보였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다, 인지력이 떨어진다, 건강이 나쁘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자신이 며칠 전에 피격을 당했죠. 동정 여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지층이 결속이 되고 무당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 상당수도 트럼프에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득표 확장성을 감안한 온건 성향 부통령 후보가 필요 없다. 이렇게 트럼프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확장성보다는 오히려 공화당 그리고 강경한 트럼프 나 자신의 정책에 대한 찬성을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더 우선시하는 강력한 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트럼프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구도에서 이런 벤스를 지명함으로써 오히려 더 대통령선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점을 나타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총격 사건이 있은 다음에 부통령감을 바꿨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 벤스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벤스 후보를 1순위로 마음에 두고 있었겠지만 피격 이후에 마음을 바꿨는지 아니면 그런지 그건 트럼프 그거 본인만 알고 있을 것 상당히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예, 저도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뭐 바가 나올 리가 없는데. 없죠. 지금 와서 사실 너였는데 미안하다 이것도 아니고 네 바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야, 네. 참, 이건 트럼프 본인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만할까요? 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서 태어나서 불우한 가정 환경을 딛고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올라선 J.D. 벤스 상원 의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부인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은 아마존의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진행이 되는 날인데요. 그런데 프라임데이가 열리는 동안에는 각종 사기와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소식입니다. 또 저희 라디오 코리아의 뉴스레터인 라콜레터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관련 주요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이제 노미네이트된 이 벤스 의원 곁에는 항상 한 여성이 있는데 그가 바로 부인입니다. 이 부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여성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38살 우샤 칠로쿠리 벤스란 여성입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요. 이곳 남가주 샌디에고 교외 지역에서 자라났습니다. 우샤 벤스는 예일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케임브리지대에서 장학생으로 석사 학위까지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의 서기로 일했었는데요. 지금은 연방대법관이 된 브렛 카버노 판사의 서기로 또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서기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카버노와 로버츠는 모두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이어 2015년부터는 로펌, 이 먼거톨센 올슨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이 먼거톨센 올슨은 우샤가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우샤하고 벤스 부통령 후보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닿은 거예요? 네, 두 사람은 10년 전에 대학 토론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됐다고 합니다. 네. 2013년 토론 동아리에서 미국 백인의 쇠락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처음 인연이 닿았다 하고요. 이듬해 2014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그리고 새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대학 때 만난 인연으로 지금은 인생의 동반자이자 최대 조력자가 됐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벤스 의원은 지난 수년 동안 여러 인터뷰에서 이 와이프 얘기를 좀 했었어요. 본인이 네.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데는 내 와이프의 덕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벤스 의원의 베스트셀러 회고록이죠. 힐빌리 엘러지, 이 힐빌리의 노래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요. 벤스 의원은 이 책에서 우샤 자신의 와이프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병대원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한 뒤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한 자신을 인도해준 예일 수호령이었다. 이렇게 회상한 겁니다. 네. 벤스 의원은 우샤가 자신이 물을 줄도 몰랐던 그런 질문들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고 전했고요. 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기회들을 찾아 나서도록 언제나 자신을 격려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벤스 의원은 지난 2020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선 와이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샤는 확실히 나를 좀 더 제정신이 들도록 해준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살짝 지나치게 오만해졌거나 자만해졌거나 그럴 때마다 우샤가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뤄낸 사람이란 걸 상기한다면서 아내가 강력한 여성의 목소리로 자신을 인도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또 아내 치마폭에 쌓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선거에서 그 아내의 좋은 점, 강점이 부각될 수 있을지 또 많이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 BBC는 백악관 입성을 위한 고된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벤스 의원한텐 이 우샤의 조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예.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소수의 유권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왔고요. 네. 민주당 소속인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은 아프리카 인도계 혼혈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인도계 미국인 우샤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그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히기도 하는 이 소수계 유권자의 호응을 끌어낼 수도 있을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인데 오늘 같은 날 특별히 이 사기과 또 범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쇼핑객들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에게까지도 빅 이벤트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우선 피싱 범죄가 증가하는데요. 그 Better Business Bureau BBB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뿐만 아니라 이 프라임데이에도 쇼핑객들을 노린 피싱 범죄가 크게 늘어납니다. 유사한 웹사이트,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셜미디어 광고, 그리고 사기성 이메일, 전화 이런 것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혹시 어떤 사기 수법을
사용을 하는지 좀 예가 있으면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 아마존 고객이 보고한 사기 3분의 2 이상은 주문이나 계정 관련이었는데요. 예. 프라임데이가 이제 프라임 멤버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사기단은 프라임 멤버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은행 계좌 또는 기타 결제 정보를 요구하면서 멤버십을 복구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겁니다. 네, 주의가 요구되는 또 다른 사기 수법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지도 않은 주문을 컨펌하라고 요구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저 오늘 이런 메일 하나 받았어요. 어, 저 주문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게 네. 사기일 가능성이 큰데요. 네. 스마트폰과 같이 비싼 물건을 골라서 주의를 끈 다음에 페이먼트 인포메이션을 요구하거나 예. 사기성 링크를 첨부하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경품을 주겠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려 드는 사기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또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될 범죄는 또 있죠. 패키지 절도입니다. 맞습니다. 예, 시큐리티닷컴이 작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44% 거의 절반에 달하는 사람들은요 패키지를 도난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와, 나타났습니다. 많네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선 5명 가운데 1명꼴로 매년 최소 1개 이상의 패키지를 그렇게 도난당하는 것으로 캐피털 원은 추정했습니다. 프라임데이에 오더하면 뭐 하루 이틀이면 패키지가 배송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모레 이렇게 이번 주엔 특히 더 패키지를 노리는 절도범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단순히 아마존 오더뿐만이 아니라 이건 다른 온라인 쇼핑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편물 패키지에 이번 주 각별히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라디오 코리아 뉴스레터 라코레터에 실린 내용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뜨거운데요. 라코레터 17호가 오늘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사회보장 혜택과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이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들 가운데 매년 평균적으로 약 7만 명 정도가 혜택 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취소되는 이유는 왜 취소가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크게 3가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고요. 또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가는 경우에도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혼하는 경우 역시 사회보장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유들로 연간 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보장 혜택을 상실하고 있다는 건데 오늘 라코레터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또 다른 주요 뉴스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화폐 관련한 이 시리즈인데 네. 지난번에 100달러까지 나왔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동안 1달러, 20달러, 100달러 이런 거에 대해서 액면가를 훨씬 능가하는 가치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한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허. 또 오늘 라코레터에선 10달러와 관련해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어허. 10달러도 가치 있는 지폐가 있는데 바로 100여 년 전 대공황 시절에 발행된 겁니다. 그때 지폐가 아직도 돌아다니는 게 있을까요? 네, 1933년 대공황 시절 발행된 게 10달러 중에선 가장 가치가 높아서 7만 달러를 넘는 액수가 와. 되는데요. 90년이 넘은 너무 옛날 화폐여서 지금 있다고 해도 사실 그 상태가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933년에 발행된 10달러 지폐 중에서도 상태가 거의 완벽하다면 그렇다면 7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도 있겠고 만약 그보다 상태가 좋지 않다면 가치는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10달러 화폐 중에서요 1933년 발행된 걸 식별할 증거는 그 하단에 쓰여 있는 Payable in silver coin to bearer on demand라는 문구입니다. 이건 라코 뉴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지참자에게 요구 시 은화로 지불 가능이라는 오, 의미가 되는데 네. 이 문구가 들어있다면 10달러 지폐 수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소식 외에도요.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이 될까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사도 있다면서요. 네, 고금리가 계속되면 경제발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즉 고금리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경제 부담으로 작용해서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며 미국 경제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고금리 낮추기에 들어갈 것이란 예측인데 자세한 내용 저희 라쿠 레터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경제, 사회 이런 유익하고 재밌는 다양한 콘텐츠가 저희 라쿠 레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2주가 지나갔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개인이 내는 기부금은 어떤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이 건강 관련 경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요즘 이 건강 관련 경비들이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예. 또 보험료도 비싸지고 있고 또 잔잔한 지출이 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건강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다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뭐 지역에 따라서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각장 뭐 소득 상태에 따라서 지출하는 경비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네. 평균 미국 가정으로 따진다면 약 한 10% 총 소득의 연간 한 10%의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순수하게 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보험을 들고 서로 나누어서 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지 않지만은 그러한 지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그것이 상당 부분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제약은 있지만 네. 많은 부분이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많이 주지만. 근데 어디까지 그 메디컬 경비를 줘야 되느냐 하는 이슈는 항상 많이 있죠. 그러니까 건강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은 다 된다고 보면 되는데 네. 자, 밥을 먹는 것이 나 건강을 위해서 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옷을 입는 것도 내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자,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데 네. 또 서플멘탈도 먹어야 되는데 한약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다 해주면은 과연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미용 성형에 관련된 것들이 과연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들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는 상당히 개인 지출이 보이지 않게 또 뭐 어떤 분들은 한국의 의료가 좋으니까 한국에 가서 하겠다. 또 그것도 캐시로 하겠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치아 부분이나 미용 부분에 상당 부분이 많아요. 거기 가면 나는 뭐 예를 들자면은 왕복 경비를 다 빼고도 미국보다 싸더라. 뭐 이런 사람들도 여자분들은 관심이 많죠. 제가 특별하게 말을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앵커님도 메디케어 받으시죠? 예, 메디케어 받죠. 그럼 메디케어를 받으면은 내 건강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안 되는 거죠. 되게 다요. 55세부터 65세 사이가 건강에 관련된 굉장히 취약 계층이에요. 첫째, 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자기 몸 관리가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메디케어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직장 보험으로든지 안 되면은 자기가 돈을 내고 보험을 사야 돼요. 제일 그렇죠. 비싼 시대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를 지나고 내가 이제 이런 해방감이 돼가지고 애들만 메디케어를 65세 때 딱 타면은 에브리띵 다 해결이 되느냐? 저도 그 시기를 넘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었죠. 아닌가요? 예. 아니더라고요. 이게
메디케어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파트 A, B, C, D가 있잖아요. 네. 파트 A는 병원 관련 비용이에요. 아. 80%밖에 안 해줘요. 맞아요. 아, 네. 그러면은 20%는 내가 HMO로 가든지 PPO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커버를 해야 되고 예. 파트 B는 닥터스 오피스의 방문 비용이에요. 네. 그건 프리미엄을 내야 돼요. 평균 얼마를 내야 되냐? 180불에서 200불을 내야 돼요. 한 달에요? 한 달에. 와. 근데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소셜 시큐리티를 받은 돈에서 돈을 떼가 버리니까 내가 소셜 시큐리티에서 뭐 1,500불을 받는다. 네. 그 200불이 자동으로 빼가 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는데 적은 금액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인슈런스를 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고급으로 하다 보면은 나는 HMO는 가기 싫으니까 PPO를 가겠어. 네. 그러면 그게 뭐 몇백 불, 한 달에. 300에서 400불. 그다음에 약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요즘 또 신약이 좀 나왔다. 그러면은 뭐 3개월치가 300불, 400불. 한 3개월치가 나오면은 막 1,000불까지도 나가는 약들이 많은데 뭐 이해는 하죠.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면서 얼마나 개발비가 많이 들었냐. 당신이 좀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돈을 나오는데 약값이 몇백 불 들어요. 저는 맞아요. 코페이, 디덕터블, 뭐 코인슈런스 이런 것들 때문에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도 1년이면은 약 한 8,500억 불을 메디케어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돈은 계속 올라가고 돈을 걷어들인 것은 소셜 시큐리티에서 걷지 않습니까? 소셜 시큐리티에서 걷어요. 소셜 시큐리티 앤드 메디케어라고 해가지고 파이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1.2%의 자기 급여에 대한 1.2%를 세금 내요. 아마 월급 받으신 분들은 세금 다 낼 거예요. 네. 그것 가지고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자기가 뭐 늦게 주고 안 해주고 뭐 그 의료 관련된 것들은 항상 문제가 많이 있죠. 적게 받는 의료분들은 왜 적게 주냐. 또 그런 문제로 또 인슈런스 비용이 더 올라가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분들의 이제 병원비는요? 메디케어가 됐다. 그러면은 메디케어가 됐으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가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참 예방의 의학, 그다음에 치료에 관련된 의학은 다 해줘요. 그리고 장기 요양은 집에서 쉬고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까지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건 어디까지 해주냐. 이머전시 룸에 들어와가지고 긴급한 문제를 일단은 해결해줘요. 살려주고 다 해결해주고 난 다음에 뭐 그런 퍼실리티에 가가지고 한 업투 한 3개월까지는 메디케어가 커버를 해줘요. That's it. 근데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가는데 옛날 같으면 80세 거의 뭐 활동 못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뭐 80세에 골프 치는 사람들 많아요. 저 같으면 같은 동기들하고는 또는 선후배하고 같이 골프 치는데 중간 밑이에요. 70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장기 요양 보험이 없을 때는 그 보험을 어떻게 해결할 때까? 네. 장기 요양 보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싼 것은 싼 데가 있어요. 호텔도 원나잇에 100불짜리가 있고 원나잇에 1000불짜리가 있죠. 있죠. 이게 장기 요양 병원의 그 수가도 싼 데 있고 아주 메디칼로 받으면은 가까운 이 동네에 있는 데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근데 그 적은 돈으로 퀄리티 있는 것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본인이 얼마만큼 돈이 있어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뭐 예를 들면 메디칼의 혜택을 받지만은 돈이 웬만큼 있고 재산이 있고 집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잘못해가지고 한번 좋은 양로 시설에 갔다가 나쁜 쪽으로 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다가 갑자기 내가 이카노미 좀 타려면 이카노미 타려면은 못하죠. 허리가 아파서 못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밥 주는 밥도 맛없고. 맛도 없고. 저는 영화에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부모님이 이제 양로병원에 계시고 이렇게 주인공이 이제 찾아가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많죠. 그 영화에 나오는 양로병원들이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돈하고 관련돼 있죠.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네. 한 달에 한 500불이나 1000불 주고 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아,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요. 무료인 줄 간단히 알았어요. 얼마 정도 되냐면은 네. 좋은 데 가면은요. 네. 한 사람이 만 가면은 7,000불에서 8,000불 들어요.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면은 네. 남편이 가 있는데 와이프는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만 15,000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런 양로 시설을 싼 곳에다 지은 데는 좀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저는 도시 근처에 좋은 곳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나이가 들면은 그때 가서 뭐 메디케어가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그때가 가지고 내 돈 갖고 해결하겠지.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젊었을 때 그 롱텀 케어를 들어라. 나 지금 우리 집 애들 키우기도 좀 어려운데 쉽지가 맞습니다.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70살이 넘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하려 그러면요, 비쌉니다. 비싼 뿐만이 아니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요즘 맞아요. 메디케어에 모든 기록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대충 어떤 병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인슈런스 컴퍼니도 오늘 들어줬는데 내일 갑자기 뭐 돌아가시거나 어떤 그 디사빌리티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70대 넘어가면은 건강한 사람 외에는 들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 네. 메디칼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메디칼은 네.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보호 프로그램이에요. 예. 근데 주정부가 해주는데 아무라도 해주나요? 재산이 없는 사람, 예. 소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정부가 도와줘야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돈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어.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그리고 그 메디칼 타고 다니는 걸 잘한 사람은 그러니까 얘기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그게 메디칼을 좀 타고 문제라고 다니고 봐요.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그것이 닥터스 오피스는 안 가야죠. 그런 분들은 능력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생각보다는 많이 있고. 그러니까 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저희 대표님 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많은 부자들 괜찮아요. 자기 돈으로 병원에 가면 되니까. 그럼요. 최고의 시설에서 그다음에 펜트하우스에서 돈이 가난한 사람들 괜찮아요. 메디칼로 다 프리해. 모든 게 그렇죠. 프리해요. 좀 서비스가 네. 낮죠. 그 대신에 그건 견뎌야죠. 이 중간층, 중산층이 맞습니다. 제일 고민인 게 그래요. 네. 정말 자기가 50년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정말 내 주머니에 지금 50만 불, 100만 불이 있는 사람들, 이 정말 은퇴 자금으로 내가 이렇게 세이브를 해놨는데 내가 나중에 아파. 의료비로 50만 불 엑스트라 나가는 거 금방입니다. 금방 나갑니다. 그럼요. 금방 나가죠. 70세 넘은 그러면 사람 중에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70세 넘은 사람 중에서 네. 건 3분의 2가 뱅크럽시를 하는데 뱅크럽시 하더라고요. 메디컬 익스펜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뱅크럽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아요. 네. 근데 또 욕심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은 내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아들들한테는 집도 하나씩 사주고 그렇죠. 비즈니스도 하나 차려주고 그럼요. 잘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건 충분히 아는데 네. 정부는 당신이 있는 돈으로 당신의 의료비를 다 충당해. 그리고 바닥이 나지. 그러면 그때 메디칼을 통해서 도와줄게 하는 입장이에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예. 정부가. 예. 그러니까 정부도 과거에는 그 팔로우를 잘 못하고 정부는 또 어플라이를 하면은 있는 그대로 믿어주잖아요. 네. 나 돈이 없다. 어떤 분들은요, 한국에 돈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도 하시는 분들인데, 뭐 그게 드문 사람들이고 그런 네. 경우에. 아무튼간에 이 의료 비용이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맞아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밑에 오바마 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어떤 조금 네.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네. 퀄리파이가 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인슈런스를 저렴한 걸로 해주고. 근데 오바마 케어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아니, 좀 괜찮은 플랜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한 달에 4,500불 예, 금방 이현지 나가요. 앵커님. 그러나 그걸 말고 일반으로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인슈런스 들면은 네. 만만치 않게 들어요. 800불, 1000불 들어요. 아, 그렇게나 많이 많이 들어요. 들어요. 근데 월급 페이체크에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 다 떼지 뭐 다 떼고 난 다음에 내 인슈런스를 인플로이어가 들어주는 케이스는 럭키한 케이스고. 정말 그러지 행운이죠. 않은 사람들은 네. 내 돈 갖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녀 있고 와이프 있고 뭐 하면은 1000불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견뎌요? 견디기가 힘들죠. 오바마 케어가 그나마 낫네요. 그나마 오바마 그나마도. 케어가 그 중산층의 어려움을 예. 극복해 주면서 그래도 퀄리티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근데 프로그램들이니까. 그것도 100% 커버해 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 거기에도 디덕터블 다 또 있고 맞아요. 거기에도 그게 코페이 문제인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예. 딱 이머전시에는 쓰기가 괜찮은데요. 아, 그럼요. 그렇지 그럼요. 않은 경우에는 예, 그냥 예. 현금으로 병원비를 내나 안 내나 별 차이가 없는 요즘 경우가 또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뭐 저 스몰 비즈니스에서 그러겠죠. 네. 인슈런스를 나 안 해주면은요, 나 그걸 캐시로 주세요. 그래놓고는 젊은 사람이니까 영원히 아무런 건강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더 보이지 않는 미신이 있을 수도 있죠. 가다가 네.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큰 사고가 문제가 날 수도 생길 있고, 네. 큰 사고들. 자동차 보험이 네. 다 커버가 되냐고.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큰 안 사고 됩니다. 나면은요. 네. 너 당신은 그로스로 2만 불 내가 해주기로 했잖아. 내가 2만 불 줄게. 근데 이게 큰 사고가 겹치고 막 그러면은 수십만 불 나가요. 그럼요. 그러면 집 한 채 있는 거 소송 당하면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보험이 다 커버해 주냐.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을 때 그 한 사건에 수백만 불을 물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아시는 분이 있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자동차 인슈런스를 2만 불, 3만 불 하지 마시고 그 라이빌리티 보험을 한 30만 불 하세요. 한 2, 30불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한 달 페이먼이. 네. 이게 그것도 전략해야 된다는 사람한테는 2, 30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네. 좀 더 내시고 맞습니다. 2, 30만 불을 커버해 주면 네. 어떤 인사사고가 나면은요 그 어터니들이 그 PI 어터니들이 뭘 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이 사람이 인슈런스가 뭘 갖고 있냐, 네. 뭐가 건드려 가지고 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사람들이 세게 나오고 돈 없으면은 뭐 그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열심히 몸 움직이시고 운동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다른 없습니다. 방법이 이 없습니다. 건강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춘택 회계법인 대표이신 임춘택 CPA 함께했습니다.